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 작품입니다. 아빠와 함께 전장에 나가 싸우고 싶어한 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조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는 푸른색 군용 양말을 거칠게 흔들었고 뜨개 바늘들은 마치 캐스터네츠처럼 요란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털실 뭉치는 방 한가운데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억눌린 자유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불쌍한 조 언니, 정말 너무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걸요. 그러니 언니 이름처럼 사내답게 굴면서 저희들에게 오빠가 되어주는 것에 만족해야 할 거예요. 베스가 그렇게 말하며 조 언니의 거친 머리카락을 자신의 무릎 위에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설거지와 집안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코 거칠어지지 않는 베스의 따뜻한 손길이 조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듯 했습니다. 에이미, 너 말이야. 외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큰언니의 훈계는 이제 막내에게로 향했지요. 넌 지나치게 꼼꼼하고 점잖은 척해. 지금은 내 허세 부리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이러다간 영영가식적인 철부지 숙녀가 될 거야. 예쁜 척하지 않을 때는 내 그 예의 바른 태도와 고상한 말투가 참 좋단다. 하지만 그 허황된 말들은 조언니의 속된 말만큼이나 아빠. 매그의 충고 속에는 애정과 염려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 언니가 말괄량이고 에이미는 바보 같다면 그럼 저는 뭔가요? 언니, 베스가 꾸지람을 함께 받을 준비라도 된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그냥 사랑스러운 아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매그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으니 생쥐라고 불리는 베스는 가족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여운 막내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독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이제 잠시 이내 자매의 모습을 그려볼까요? 바깥에서는 12월의 눈이 조용히 내리고 안에서는 벽난로 불꽃이 유쾌하게 타오르는 저녁. 그녀들은 뜨개질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탄자는 색이 바래고 가구들은 소박했지만 벽에는 한두 점의 좋은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꽂이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창가에는 국화와 크리스마스 로즈가 곱게 피어 있었고 집안 전체에는 포근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따스한 한국의 옛집에서 느낄 수 있는 정겨운 풍경 같았지요. 내자매죽 맞이인 마가렛. 20살은 아니었지만 16의 꽃다운 나이였어요. 통통하면서도 화사한 피부에 큰 눈망울, 풍성하고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 사랑스러운 입술, 그리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고운 하얀 손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녀가 좀 자만심을 부릴 만도 했습니다. 마치 한 송이 백합처럼 말이지요. 15살 조는 키가 무척 크고 마른 데다 피부는 갈색빛이었어요. 길쭉길쭉한 팔다리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망아지 같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죠. 그녀의 굳센 인매, 장난기 넘치는 코,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회색빛을 띠는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때로는 사납게,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변화무쌍했지요. 풍성하고 두꺼운 긴 머리카락만이 그녀의 유일한 아름다움이었지만 늘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질끈망에 넣어 묶여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과 발은 큼지막했으며 옷차림은 언제나 흐트러져 있는 마치 숙녀가 되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소녀의 불안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모두가 베스라고 불렀던 그녀는 13살의 붉은 뺨을 가진 소녀였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반짝이는 눈을 지녔지만 늘 수줍은 태도와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하여 좀처럼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작은 고요함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은 베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만의 행복한 세상에 사는 듯했고 오직 믿고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으니까요. 에이미는 네 자매 중 가장 어렸지만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죠. 파란 눈과 어깨까지 내려오는 노란 곱슬머리를 가진 영락없는 눈의 여왕 같았습니다. 청백하고 날씬한 몸매에 늘 숙녀다운 몸가짐을 잊지 않는 자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우아함을 풍겼습니다. 내 자매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해 나가는 것이 독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맏언니잖아요. 매그가 막 운을 때려던 찰나 조가 단호하게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빠가 안 계시니 이제 제가 이 집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슬리퍼는 제가 마련할 거예요. 아빠가 떠나시면서 터에게 엄마를 특별히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셨는걸요. 조의 목소리에는 책임감과 함께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들, 제가 좋은 생각 하나 했는데요. 베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은 사지 말고 각자 엄마 드릴 선물 하나씩 준비해요. 베스의 말에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베스 너답다. 그래 그러자. 뭘 살까? 조는 금세 신이 나서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모두 잠시 동안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매그가 자신의 고운 손을 힐끗 보더니 마치 그 생각에서 힌트를 얻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께 멋진 장갑 한 켤레를 선물할 거예요. 군인들이 신는 튼튼한 신발, 제일 좋은 걸로 살 거예요. 조가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늘 실용적이고 강인한 조다웠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예쁘게 가장자리 바느질을 해서요. 베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선물은 언제나 그녀처럼 조용하고 정성이 가득했지요. 저는 향수를 작은 병으로 사드릴래요. 엄마가 좋아하시고 돈도 많이 안 드니까 제 연필 살 돈도 남을 거 아니에요. 에이미는 똑 부러지게 자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소원도 잊지 않는 영리하고 귀여운 막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선물들을 어떻게 드릴까? 매그가 살짝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물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엄마를 데리고 와서 직접 풀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일 때 늘 그렇게 했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조가 활기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소중한 추억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왕관 쓰고 그 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언니들이 뽀뽀와 함께 선물 주려고 빙둘러 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물론 선물도 좋고 뽀뽀도 좋았지만 언니들이 제가 선물 꾸러미를 푸는 내내 쳐다보는 건 정말이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베스가 차를 마실 빵을 굽는 동시에 자기 얼굴도 불꽃에 따뜻하게 쬐면서 나직이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수줍은 미소는 보는 이마저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 엄마한테는 우리가 우리 것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자. 그러다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거야. 매그, 내일 오후에는 쇼핑하러 가야 해. 크리스마스 밤에 올릴 연극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조가 등 뒤로 손을 깍지 끼고 콧대를 꼿꼿이 세운 채 방 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위풍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작은 극단의 단장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연극이 끝나면 연기는 안 할 거야. 이젠 너무 늙어서 이런 건 못하겠어. 매그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녀는 늘 변장놀이 같은 일이라면 어린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즐거워하는 아이 같았음에도 말이지요. 언니는 안 그만둘 거 알아. 머리 풀고 하얀 드레스 끌면서 금박 보석이나 걸고 다닐 수만 있다면 계속할 걸. 언니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배우인데 언니가 그만두면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릴 거야. 조는 진심으로 격분한 듯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연극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엔 리허설 해야 해. 에이미, 이리 와서 기절하는 장면 해봐. 너 그거 정말이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잖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누가 기절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언니처럼 쿵 쓰러져서 몸에 온통 멍을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쉽게 쓰러질 수 있으면 쓰러지겠지만 안 되면 그냥 의자에 쓰러져서 우아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휴고가 총을 겨누고 온다 해도 신경 안 써요. 에이미가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녀는 드라마틱한 연기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연극에서 악당에게 들려 나갈 만큼 몸집이 작다는 이유로 발탁된 비운의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없이 솔직했지만 그 속에서 에이미 특유의 자존심과 당돌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손은 이렇게 마주 잡고 방을 가로질러 비틀거리면서 애절하게 외치는 거지. 로드리고, 저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리고 조는 온몸을 던져 멜로드라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로 실감났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속 빼는 명령기였지요. 조는 실망한 듯 길게 한숨을 쉬었고 매그는 소리 내어 박장대소했습니다. 한편 베스는 재미있는 구경에 푹 빠져 빵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연극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됐어. 안 되겠어. 나중에 때 되면 알아서 최선을 다하렴. 만약 관객들이 웃는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자, 매그, 다음. 조는 연기를 포기하고는 매그에게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돈페드로는 숨도 쉬지 않고 2페이지 분량의 대사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마녀 하가르는 그러오르는 두꺼비 솥 위에서 기이한 주문을 외어 오싹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로드리고는 용감하게 쇠사슬을 끊어냈고 휴고는 회한과 비소의 고통 속에서 하 하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절규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오페라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열연이었습니다. 이번이 역대급으로 최고의 연극이었어. 죽은 악당 역할이었던 조가 벌떡 일어나 팔꿈치를 비비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이런 멋진 글을 쓰고 연기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조 언니는 정말 타고난 천재야. 베스가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언니들이 모든 면에서 놀라운 재능을 타고났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요. 완벽하진 않죠. 조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쓴 마녀의 저주, 오페라 비극도 꽤 괜찮은 작품이지만 만약 뱅코를 위한 비밀 통로만 있다면 맥베스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늘 살인 장면 연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는 저것이 단도인가? 조는 유명한 비극 배우가 그러했던 것처럼 눈알을 굴리고 허공을 움켜쥐면 아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연기 산매경에 빠진 모습이 어찌나 몰입도가 높았던지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그건 토스트 포크잖아. 빵 대신 엄마 신발이 꽂혀 있는 걸 봐. 베스, 너 연극에 너무 빠졌구나. 매그가 큰 소리로 외쳤고 이내 리허설장은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바탕 유쾌한 소동이 지나간 후에야 그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죠. 바로 그때 문가에서 낭낭하고 기운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들 모두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다니 반갑구나. 배우도 관객도 모두 고개를 돌려 키 크고 자상한 여인을 반겼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듯한 그녀의 온화한 눈빛은 정말이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않았지만 기품이 넘치는 여인이었고 달들은 그녀의 회색 망토와 유행에 뒤처진 모자 아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하고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